앞에서 우리가 동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마지막에 그 ing와 어가 같은 역할을 한다. 명사에서는 어가, 동사에서는 ing가, 즉 명사의 개념을 실제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는, 즉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라면, 동사에서는 동사의 원형, 즉 개념을 실제로 내 앞에 보여주게 하는 게 ing의 개념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동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사,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동사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이제 재밌게 얘기하자면, 자동사는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나타낼 때 타동사를 씁니다. 즉, 자동사는 등장 인물이 나라는, 혹은 그라는, 혹은 그녀라는, 즉 한 명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타동사는 나라든가 그라든가 그녀라든가 뭐 그들이라든가 같은 한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 즉 상대방이 되는, 상대방이 등장해서 나와 이 상대방의 관계를 설명해 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게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는, 자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행동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요, 나는 먹는다, 나는 걷는다, 나는 잔다, 뭐 기타 등등 해서 그냥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쭉 열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고 나서 뭡니까?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먹는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행복하다. 나는 걷는다. 그래서 힘들다. 나는 잔다. 그래서 또다시 뭐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의 나의 상태까지 설명하는 게 뭡니까? 자동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밑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문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체자인 주어가 나타나고 얘네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일형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행동하고 나서의 나의 상태인, 즉 어떤 주체자인, 행동의 주체자인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의 얘의 상태를 설명한다. 상태를 설명하는 두 번째 형식이 나오죠. 이 상태라는 거는 근데 뭐냐면, 이 주어는 결국에는 행동하는 주체니까 반드시 누굽니까? 단어의 종류 따지면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의 뭡니까? 명사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명사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설명했지만 형용사의 덩어리들입니다. 형용사 덩어리들. 즉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질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속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편하게 이름을 지어놓은 게 명사죠. 그럼 이 명사가 어떤 동작을 나와서 얘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가 옵니다. 또한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명사는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있다는 어떤 존재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되는 거고, 존재에서 있는 이란 상태의 존재의 상태를 강조하면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뭐이란 말도 우리가 존재로 보게 되면 뭡니까? 소년이 되지만 명사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보이라는 소년이란 상태로 있잖아요. 소년인 존재, 소년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보이도 형용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체가 되는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할 때, 상태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오고, 존재성을 강조하면은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보호라고 부르거든요. 보호는 보충해 주는 말이 아니라 명사의 동작 후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냐면 보호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형식이라고 부르죠. 즉 자동사란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습니다.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또는 뭐 그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만 설명합니다. 나는 잡니다, 매일. 나는 마십니다. 나는 씻습니다. 나는 갑니다. 옵니다. 등등. 그냥 내가 하는 행위만을 설명할 때, 내가 하는 행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형식이죠. 근데 당연히 뭐가 궁금합니까? 그 하고 나서 너의 상태는 어떤데? 라고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라고 설명해 줄 때 바로 이 두 번째 말하기 형태, 이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즉 1형식은 완전한 문제가 끝난 건데, 사실은 문장은 첫 번째 주어와 주체가 된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 그 다음에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제 수로 자리에 동사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2, 3, 4, 5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동사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에 관한 이야기, 즉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없어요. 근데 타동사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나와 상대방이 뭡니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설명하게 되냐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어떤 누군가가, 즉 나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동작에 뭡니까? 이 동작의 대상이 나오게 되겠죠. 대상. 당연히 대상이 이것도 뭡니까? 이름을 가질 거고, 이름을 가지니까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됩니다. 즉 어떤 명사가, 즉 나가 될 수도 있겠죠. 나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때린다는 행위가 있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때리는 행위를 하죠. 근데 이까지만 쓰면 뭡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때려.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 한 행동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뭐가 나오냐면 때리는 누가 나옵니까? 대상이 나와서 나는 그를, 즉 때린다 해서 내가 때린 행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라는 대상, 즉 이게 동작에 대한 대상이니까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맞죠? 이게 바로 문장 형식인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주는 행위를 하고,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어떤 대상,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어떤 물건을 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네 번째 형식이라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 뭡니까? 관계를 맺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4형식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즉 내가 주는 행동을 하죠. 내가 줬죠. 그럼 방이 궁금한 게 뭡니까? 누구에게 줬냐면 어떤 사람에게 주었고, 근데 뭘 줬냐면은
뒤에 뭡니까? 물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물건을 주었다라고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B라는 물건을. 그래서 그 결과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 학교 문법에서 바꿀 때 요게 이제 물건이 먼저 나오면 내가 주었습니다. B라는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할 때 어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to가 올 수도 있고 for가 될 수도 여러 가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었습니다. 물건을 누군가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세 번째 형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고 행동의 대상만을 썼을 때. 근데 이 삼형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문장이냐면 내가 뭡니까? 준 물건이 뭐란 말입니까? 준 물건이 바로 B라는 물건을 강조하는 거지 그 결과 B에게 뭡니까? 갔을 수도 있고 B라는 물건이 A에게 갔었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앞뒤 문장을 봐야지 이 삼형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었는데 B라는 물건을 A에게 그렇죠? 그 문장이 마치고 나면 그 결과로서 A가 실제로 뭡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형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B를. 그래서 그 결과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뭐였습니까? 던졌죠. 누구에게? 어떤 한 개에게 뭐를요? 볼이 쓰게 되면 내가 던져 주었죠. 누구에게요? 한 개에게요. 맞죠? 그 결과 뭘 던져줬습니까? 이 공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걔가 그 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던졌어요. 맞죠? 뭘요? 공 하나를요. 누구에게요? 한 개에게요. 이리 쓰게 되면 내가 던졌잖아요. 한 공을 누구에게요? 개에게. 이거는 삼형식이 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냐면 내가 던진 게 뭡니까? 공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부차적으로 그 공이 뭡니까? 개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식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그 공을 던졌고 그 공은 원래 개에게 가는 건데 그 개에게 갔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내가 던졌죠. 개에게 뭘요? 공을. 그래서 이 개가 그 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부차적으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상대방의 뭡니까? 존재 방식에서 그 동사를 살아가는 방식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동작을 하고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맞죠? 제가 어떤 동작을 했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 결과 얘가 이 목적어가 이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까지 설명하는 게 다섯 번째 방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 목적어 대상이 자체가 누굽니까? 당연히 뭡니까?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이 대상이 되는 것도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명사에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동작 받은 것을 얘의 상태를 설명해 당연히 뭐겁니까?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형식에서는 목적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섯 번째 형식인데 쉽게 하면 목적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위에서 말하는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주어 다음에 주어가 동작을 하고 이 주어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이 보호는 우리가 주어의 상태니까 뭐겠습니까? 주격 보호라 얘기하죠. 즉, 이 주격 보호니 목적격 보호니 이거는 문장의 위치에 따른 어떤 그 위치에 따른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결국은 뭡니까? 둘 다 보호입니다. 보호. 이 보호란 건 뭐라고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태를 우리가 뭐랍니까? 보호라 얘기하는데 목적어의 명사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의 그 다음에 상태를 얘기할 때는 목적격 보호라 얘기하는 거고 주어 다음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주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말하는 방식을 제가 5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는 말은 크게 어떻게 하냐면 2가지가 있는데 즉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나와 상대방이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즉 잠시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 얘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의 상태까지 설명하는 게 그게 2번째 형식이죠. 이게 뭡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1형식으로 얘기하고 2형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등장인물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 한 명밖에 등장 안 했으면 상대방이 없습니다. 근데 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이 동작의 대상까지 설명하면 이게 3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3, 4, 5형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 등장하는 말하기 형식이고 1과 2형식은 뭡니까? 등장인물 누구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나중에 배우지 않습니까? 수동태란 말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주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동태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1형식과 2형식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명,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3, 4, 5형식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부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이야기는 뭡니까? 할 때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해요. 여기까지 설명 끝났는데 부차적으로 그러면 너는 그러고 나서 어떤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뒤에다가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나 명사를 갖다 붙여서 보호를 해서 2형식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뭡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뭐뭐 했어. 넌 뭐뭐 해. 라고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또 귀찮게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상태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찮은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형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형식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에 따라서 귀찮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2, 3, 4, 5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서 1형식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나는 어떤 동작을 해. 이게 1형식이고요. 2형식은 뭡니까? 나는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 어떤 상태에 있어. 이게 2형식입니다. 3형식은요. 나는 어떤 동작을 누구누구 대상에게 가해. 이런 뜻이 되고요. 4형식은 나는 주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4형식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 4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제공동사로 얘기하는데 주다임이죠. 내가 줍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4번째 방식의 말하기 방식이고 5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하고 그 결과 이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5형식입니다. 이 5가지 뭡니까? 해석의 방식을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자, 제가 잘 볼게요. 왜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I
eat hamburgers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자 보세요. 내가 이게 이걸 보통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먹는다. 그럼 뭘 먹어요? 햄버거를 먹는다 해서 보통 이렇게 세 번째 형식으로 쓰겠죠. 이때는 뭡니까? 나라는 것과 먹는 것의 대상이 된 누굽니까? 햄버거, 즉 나와 햄버거. 나는 주체고 동작이 된 대상이 되는 뭡니까? 두 번째 상대방이 뭡니까? 햄버거가 나와서 이건 삼형식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 형식으로 해석해 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식은 뭐랬습니까? 두 번째 형식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I eat hamburgers는 보세요. 이 형식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먹어요. 맞죠? 먹죠? 그 결과 뭐가 됩니까? 햄버거들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먹는데 먹고 나면 뭐가 돼요? 햄버거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해석해보면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내가 2형식으로 해석하고 3형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1형식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내가 그 형식에 따른 어떤 해석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적용시켜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 eat hamburgers 같은 경우는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I eat hamburgers는 나는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햄버거가 됩니다. 늘 그런 상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특수한 상황일 때.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볼 때 실제로 뭡니까? 내가 먹는 어떤 세상에서 가상세계에서 내가 햄버거를 내가 어떤 먹으면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햄버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eat hamburgers는 항상 뭡니까? 나는 햄버거들을 먹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식으로 뭡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먹고 그 결과 먹는 동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뭡니까? 햄버거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보통은 틀린 문장이지만 틀린 문장이 아니라 맥락,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 뭡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원어민들 입장에서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과 5가지 방식의 해석 방식을 제가 자유자재로 뭡니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I hit tired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항상 피곤한 상태가 된다라고. tired 누굽니까?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항상 누군가 치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피곤하다고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 hit tired.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다 없죠. I hit and I feel tired 이런 식으로 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게 어떤 글을 쓸 때라든가 작가라든가 글을 쓸 때 이게 뭡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게 근본적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해야지 일일이 다 외워서는 해석이 뭡니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뭐 문학책이라든가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갖다가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일 정리하면 자동사란 뭡니까? 나만의 세상에 얘기할 때, 즉 내가 어떤 동작을 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동작을 해서 나의 상태가 어때? 이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식 1형식과 2형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동사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뭡니까? 상대방 있을 때 뭡니까? 주는 행위를 아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동작을 하는데 주면 뭐가 온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는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형식은 뭡니까? 내가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그 결과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까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형식과 사형식을 갖다가 호환해서 같은 뜻이라고 많이 외우잖아요. 수요동사 같은 거 바꿀 때. 근데 그게 진짜는 뭡니까? 삼형식과 그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치사를 써서 고쳤을 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어렵게 내게 되면 뭡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오형식은 뭡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했고 어떤 대상에게 그 결과 그 대상은 뭡니까?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게 바로 오형식입니다. 이 5가지 해석의 방식을 외워 놓으셔야지 그 단어를 갖다 봤을 때 내가 이걸 2형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색하죠. 그러면 3형식으로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보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가 상태 같은 경우는 누구 올 수 있다고요? 명사도 올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사가 쓰였을 때 이게 동작에 대한 대상인지 아니면 동작으로 나서 주어의 상태인지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걸 3형식으로 해보거나 또는 2형식으로 해봤을 때 문맥상 맞는 걸 골라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자주 하다 보면 당연히 뭡니까? 어떤 동사는 어떤 식으로 쓰여진다는 패턴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묶이면 안 되고 항상 뭡니까? 모든 동사는 뭡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어떤 동사를 타동사다, 자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타가 다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